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어떤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비명소리를 들었던 등산객이 곧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죠. 주변에는 그녀의 소지품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됩니다. 뻔한 대낮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고 사방이 노출된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인근에 있던 한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체포된 남자는 당시 30살이었던 최윤종.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독산동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PC방과 집을 오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고 통화 기록은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이었던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사회와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전쯤 입대 4개월 만에 이른 전역을 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따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에는 무장탈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른 전역을 하게 된 거였어요. 2015년 2월 4일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된 혹한기 훈련 중에 당시 해당 부대의 이등병이었던 최윤종이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대로 전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기였는데 혹한기 전술훈련을 마치고 야외 텐트를 정리하던 중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총기를 가지고 훈련장을 벗어난 거였어요. 탈영한 최윤종은 군생활하면서 모은 10만 원으로 사복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우편 배달 중이었던 집배원 김씨가 영월경찰서로부터 전달받았던 탈영병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고 거기에 이른 아침부터 군복을 갈아입는 최윤종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가게 주인까지 신고하면서 탈영한 지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최윤종은 오전 10시경 독산동에 위치한 집에서 출발해서 범행 시각 전까지 약 2시간가량 주변 아파트 일대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배회하면서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했어요.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는 곳이라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도 많았죠. 반바지 반팔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배회하다가 평소에 CCTV가 없는 장소라는 걸 알았던 곳으로 범행 장소를 정했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씨를 따라갔죠.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그러고는 4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한 너클을 손에 쥐고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에 성폭행했어요.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돌머리라고 왜 안 쓰러지냐고 말을 했고 결국에는 목을 졸라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는 최윤종이 A씨를 폭행할 때 사용한 금속으로 된 너클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최윤종을 검거한 직후 피해자 A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마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는데 심장만 뛸 뿐 다른 내장들이 장기부전 상태에 빠져 위독한 상태였어요.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 피해자는 사망합니다.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30대 여성이었어요. A씨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아서 방학 기간 동안 교직원 연수를 기획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겁니다.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살뜰하게 챙긴 버팀목이었죠. 안 그래도 약 한 달 전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터라 가족이 모였을 때 조심하라고 당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가수에서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판정했습니다. 단순히 너클로 구타한 것뿐만 아니라 목을 졸라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사건 초기에 경찰이 목을 조른 적이 있냐고 물어봤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최윤종은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윤종을 체포한 직후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최윤종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예고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밝혀졌고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라는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도 발견됐어요. 검찰 조사 결과 최윤종은 2022년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뒤에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한 거죠. 그의 범행 동기는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지난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성소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간히 하고 싶었다 였어요. 최윤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됐고 체포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강간상해가 아닌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서 최윤종의 동의하에 신상이 공개됐어요. 최윤종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피고인석에 앉아서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고 재판부의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는 등 불량하고 장난스러운 태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항해서 일이 커졌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검거 직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경찰한테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거나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어요. 11월 20일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최윤종의 모친은 최윤종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주장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경제적인 문제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해봤다면서 본인들도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 문제는 힘들다며 마음으로 전달하겠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이죠. 12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면 재범의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어요. 1심 재판에선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이어도 한국에서는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발찌나 취업 제한 명령이 추가로 선고되는 거죠. 최윤종은 변호사를 접견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는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그렇게도 말했고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언급했을 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2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유지된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하지만 2심 판결 직후 하루 만에 상고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변이 없다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윤종과 비슷한 동기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2014년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 아일라비스타에 위치한 UC 산타바바라 대학교 근처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죠. 이 사건의 범인은 당시 23살이었던 엘리엇 로저. 로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5살에 미국으로 이주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엇을 낳은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을 했는데 새 어머니와 이복 형제와의 사이가 엄청 나빴죠.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대인관계는 좋지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였고 정신과 상담도 여러 번 받았지만 자폐증, 조현병 같은 증세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립대에 입학했는데 제대로 적응을 못했고 10대 때부터 와우라는 게임을 비롯한 각종 판타지 계열 비디오 게임과 서브컬처에 빠져 있었죠.
특히 그는 동정을 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커다란 숙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또래들이 연애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열등감과 조바심을 갖고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살 때 룸메이트들이 전부 10대 때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박탈감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룸메이트를 미워하다가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또 용기를 내서 몇 안 되는 친구랑 파티에 갔을 때도 왜 저런 똥차를 타는 놈들이 나같이 BMW를 타는 사람보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냐며 시비를 걸었다가 두들겨 맞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직업을 구한다거나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의 삶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밖에 없다고 여기고 복권에 심취해 있었지만 쉽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2012년부터 살인 계획을 세우고 가을에는 글록 1자루, 봄에는 추가로 2자루의 총을 구입했어요. 2014년 5월 23일 사건 당일 로저는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던 남성 3명을 갈로 찔러 죽였고 오후 8시 30분경 본인의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용해 사설 기숙사로 이동한 뒤에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 총격을 가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1명과 여성 2명에게 부상을 입혔죠. 차로 돌아온 로저는 학교 근처에 위치한 델리마트로 이동했어요. 그 마트에서도 총격을 가해 남성 1명이 사망합니다. 이후 마트에서 나와 다시 차를 운전하면서 행인들에게 총격을 가하기도 하고 일부 행인은 차로 치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출동한 경찰 3명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죠. 그 총격전에서 총을 맞은 로저는 차를 타고 도주합니다. 추적 끝에 발견된 로저는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돌하고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사망한 걸로 확인됐어요. 로저의 차량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탄약 548발이 있었습니다. 그의 총기 난사와 차량 질주로 사망하고 부상을 당한 이들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나이였죠. 이 사건으로 아일라비스타 전역은 침통한 분위기였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렇듯이 총기 규제 논란이 불거졌어요. 하지만 전미총기협회와 미 정치권의 입장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저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에서 조롱과 관심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사실 로저는 외모만 놓고 보면 준수한 편이었는데 그가 연애를 못한 거는 사회성이 부족하고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선택해주지 않은 여성들에게 분노하고 그 욕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에게 풀었다는 거죠. 최윤종도 마찬가지예요. 최윤종은 그릇된 욕망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최윤종의 사건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및 등산로의 안전 강화 조치를 취했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반성문 제출이나 심신미약, 초범 등이 양형의 사유가 되는 법부터 강력하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